오늘은 뒤늦게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준 400만 관객을 돌파한 상태인데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가 개봉하고 나서 관객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가 극장과 관객들을 모두 정복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과잉으로 시작해서 허무함으로 끝나는 맥시멀리즘의 압도감과 니힐리즘의 허탈감이 공존하는 영화였습니다. 이야기를 추적해가며 느끼는 빠른 속도감, 탄약고를 들고 다니는 듯한 마구 갈겨대는 총기 액션, 몸으로 맞아가며 느끼는 추격 액션, 익숙한 공간에서 이질감 있게 튀어나오는 크리처 호러 등등 오감을 모두 채워주고 넘쳐 흐르는 수준으로 과잉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쫓아온 거지? 하는 허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불호가 시게 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감각의 간극이 너무 커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재밌게 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 전부 포함이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애들한테 연락했어? 금방 온대.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앞서 이 영화 보는 내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으셨나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죽음의 이미지를 던져주고 그 원인을 향해 다가갑니다. 바미기르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관객은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추격과 액션의 연속이고 크리처가 전달하는 그 무력감, 뭔가 엄청난 것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가 느껴지는 그 감각 말이죠. 그게 이 영화의 표면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또 다른 레이어를 들춰보자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일어난 참극입니다. 작정하고 인간을 도살하기 위해 외계인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서 혹은 소통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이 모든 비극이 만들어진 겁니다. 먼저 이 영화의 배경을 보자면요. 무대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인근의 작은 항구마을 호황입니다. 얼핏 보면 80년대 한국 시골 마을 같은데 마을 곳곳에 깔려있는 멸공정서, 국경 접경지대처럼 설정된 지리적 위치, 언제든 일이 생기면 즉각 준비태세를 갖출 것 같은 마을 분위기, 이게 특정 시대의 한국이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상의 공간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나홍진 감독이 이 배경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칼뱅이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신고한 건데. 신고 같은. 이 마을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심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긴장이 늘 깔려있고 그 긴장이 낯선 것에 대한 배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도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상황실. 죄다 삽불 끈다고 빠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모자랄 텐데.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영화 초반에 범석이 상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처에 산불이 나서 지원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그 회로 자체가 열려있지 않은 느낌이죠.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립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싸움 입으로 뛸 거야. 이게 이 영화의 소통 문제가 시작되는 토양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외계인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인간과 외계인 사이의 소통이 실패하는 건 어쩌면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던 거죠. 이런 마을에 사는 이들의 소통은 무척이나 버벅입니다. 영화 초반 성기일당 중 한 명이 범석에게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다 해서울 아저씨한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데 성기의 친구는 해솔 아저씨를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장난으로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정보가 출처를 달고 사실처럼 전달된 거죠. 부하경찰 임성애는 어떨까요? 리플리급의 전투력을 가진 인물인데
아무리 괴물이라도 그럴 순 없는 거예요 라는 대사가 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동네를 죄다 부수고 다니는 괴물이 나타났음에도 일반적인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대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성애와의 소통도 늘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석은 마을을 수색하다가 정육점 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낌새를 느끼고 총을 마구 쏩니다. 그런데 문 너머의 존재는 괴물이 아니라 정육점에서 일하는 친구 경석이었습니다. 수많은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 경석. 괴물 잡으러 갔다가 사람을 잡은 거죠. 이것들이 전부 의도치 않은 실수들처럼 보이지만 마치 카오스 이론처럼 의도적으로 이 영화의 모든 대화와 상황을 엇나가게 설계해놨다는 느낌. 아마 저만 받은 게 아닐 겁니다. 그 설계가 가장 정교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해술 아저씨 씬입니다. 얼마나 무시한 싸움이 벌어질 거야. 임시 구호소에서 성애가 해술 아저씨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해설 아저씨는 며칠 전 숲에서 외계인 3마리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용변이 급한 상황이었는데 소리를 내면 발각될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항문을 막아가며 몸을 숨겼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극장에서 다들 빵빵 터졌을 겁니다. 저도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이 씬 웃음 포인트로만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언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상상 속 장면에는 바미기르가 4마리 등장합니다. 분명 3마리라고 했는데 상상씬에서 4마리가 됐단 말이죠. 심지어 해설 아저씨 본인도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정확한 숫자를 헷갈려 하기도 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 상상씬에서 나오는 외계인의 형태가 실제로 등장하는 조르, 마베이요, 아이도보르와는 전혀 다릅니다. 해설 아저씨 증언 기반의 상상 속 외계인이랑 실제 외계인이 완전히 딴 생명체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 안에서만 타인을 채워서 이해를 합니다. 목격한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바뀌고 그 형태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이미지가 투영이 되는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괴물이 저희 집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요. 해설 아저씨 말이라면 다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거 봤다고 하면 그게 곧 사실이 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요. 작중에 해설 아저씨가 그랬다면 그런 거다 라는 말이 인물들 사이에서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요. 근데 양배가 뭔가를 봤다고 하면 어땠나요? 범석은 애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 양배라는 인물이 괴물을 봤다, 집에 외계인 사체가 있다 고 말하는데 범석은 헛소리라 생각하고 쫓아내려 합니다. 근데 양배의 말이 사실이었죠. 그는 숲에 들어갔다가 키가 자신보다 작은 아기 외계인을 발견했고 저격총으로 관자놀이를 쏘아 즉사시킨 뒤 자신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범석이 양배의 집 냉동고 앞에서 그 사체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씬이 나중에 나오죠. 사람들이 믿는 건 결국 사실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신뢰는 진실의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와 인상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 안에서 사람들은 해설 아저씨의 말을 믿기로 이미 결정해놓고 있었고 양배의 말은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나훈진 감독은 그 결정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말 없이 보여줍니다.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종이 아닙니다. 정비 챙겨. 들어가는 거야. 이 소통과 이해의 문제는 냄새라는 감각으로도 작동합니다. 외계인은 비린내 나는 존재이고 인간은 똥냄새가 나는 존재입니다. 해설 아저씨의 똥썰이 단순한 웃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영화의 콩감각적 설계 안에서
분명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두 종족은 서로 다른 냄새를 풍기고 상대의 냄새를 맡으며 존재를 감지합니다. 언어 이전의 감각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각의 차원에서는 어느 쪽도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다면 이 영화 안에서 제대로 된 소통의 순간이 있긴 했을까요? 저는 한 장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미기르가 눈물을 흘릴 때였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범석이 성의 유탄 발사기 지원으로 다리 한쪽을 잃은 바미기르를 경찰차로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찰나에 범석이 멈춥니다. 창밖으로 조준하다가 바미기르가 매우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발사를 망설인 거죠. 범석은 이 눈물을 어미의 눈물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후 양배의 냉동창고에서 아기 외계인 칼리의 사체를 발견하고 바미기르와 칼리를 어미와 자식 관계로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바미기르는 어미가 아니라 보초병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칼리는 조르의 아들이었죠. 그렇다면 그 눈물은 어미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한 한 생명체가 흘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범석은 그 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 앞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리고 동일한 눈물이 뒤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지막 추격전에서 성기가 말을 타고 도망치던 어느 순간 갑자기 낙마해서 쓰러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숨을 죽이고 마베이오의 인기척을 감지하는 그 순간 성기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종도 다르고 피부의 질감도 풍기는 냄새도 사용하는 언어마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 같습니다. 소통을 거부하는 공간 안에서 말도 개념도 통하지 않는 이 두 존재가 가장 원초적인 감각의 언어로만 순간적으로 같은 곳에 닿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첫 번째 균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언어와 체계와 제도가 소통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통을 거부하는 공간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감각 앞에서만 두 존재가 잠시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는 언어가 아니라 감각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종족의 경계도 소통의 거부도 뚫고 닿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두 번째 공간입니다. 외계인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영화 보시면서 다들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미기르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이 존재가 왜 이러는지, 뭘 원하는지가 처음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하는 크리처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숨겨졌던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바미기르가 마을을 뒤엎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칼리를 찾기 위해서죠. 양배가 숲에서 저격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 아기 외계인 말이죠. 무차별적인 공격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주 선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씬에서 쿠얼의 함선이 불타며 산으로 추락하는 장면.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침략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운신처를 찾아온 존재들이었는데 영화 속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에게 공격을 당하다가 피신해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의 진짜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미꾸라지 마냥 미끄덩거려. 바로 이 인물 양배입니다. 양배는 외계인의 영역으로 먼저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는 숲에 갔다가 자신의 가슴 정도 높이의 작은 외계인, 즉 칼리를 발견했고 그 즉시 자신의 저격총으로 관자놀이를 쏴서 즉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범석에게 무용담처럼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내가 한 방에 잡았다고. 냉동창고에 사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태연하게 얘기하죠. 범석이 마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웃음이 나와?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새끼를 죽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고 일갈하는데 양배는 시종일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며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행위가 이 영화에서 모든 갈등의 도화선입니다. 외계인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전에 인간이 먼저 외계인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칼리를 죽인 것이 바미기르를 마을로 끌어들였고 바미기르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성기일당을 다시 숲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침범이 침범을 불렀고 갈등이 갈등을 낳았습니다. 그 시작점에 양배가 있었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이 도미노 구조를 공간으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1막의 배경이 햇빛이 쨍쨍한 시골 마을, 즉 인간의 영역입니다. 어두운 상점 안에서 바미기르가 튀어나와 그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막의 배경은 키 큰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는 숲입니다. 외계인의 영역이자 빛이 차단된 어둠의 공간이죠. 나홍진 감독은 이 영화에 밤신은 없지만 숲신, 즉 2막을 밤신으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장면들이 다른 영화에서의 밤신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밤신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빛은 인간의 영역이고 어둠은 외계인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을 먼저 넘은 것은 사실 양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미기르가 마을로 빛의 세계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성기일당이 숲으로 어둠의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드나든 것은 양쪽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범의 최초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칼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빨리 와, 이 씨발놈아! 성기와 바미기르를 이 구도 안에서 다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성기는 돈이 되는 것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기일당이 우주선을 발견하고 내부를 탐색하는 씬이 있는데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성기와 달리 동료들은 우주선 안을 구경하며 아직 비행기도 못 타봤는데 우주선을 타게 됐다 라면서 농담을 하기도 하죠. 한편 바미기르는 칼리를 찾기 위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각각 목적의 형태는 다르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상대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홍경표 촬영감독의 카메라가 바로 이 대응 구조를 시각적으로 새겨놓습니다. 죽은 소의 자리에서 죽은 곰의 자리에서 로우 앵글로 카메라가 성기를 올려다봅니다. 죽어있는 짐승의 눈높이에서 찍히는 인간인 거죠. 그리고 결국 성기는 낙마해서 그 자리에 눕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고된 자리였죠. 성기의 최후와 바미기르의 최후가 거의 동일한 그림이 됩니다. 성기가 양배의 운전 실수로 차 밖으로 추락할 때 양배는 앞에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핸들을 틀었다 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바미기르가 도로로 튀어나와 탱크로리에 치이는 장면과 이 씬이 거의 같은 구도로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가 처음에는 외계인 침략 영화로 보이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미기르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인간이 피해자고 외계인이 침략자라는 구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도는 입장의 차이였던 거죠. 서로는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영역 안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행위, 칼리의 죽음이 그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무리 괴물이라도 그럴 순 없는 거예요. 적대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이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나움진 감독은 이 영화 안에 아주 조용하게 새겨놓았습니다. 절대 외계인을 이해할 수 없다. 외계인들은 자기들대로 나름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구인들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는 영화의 결말부에서 그동안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외계인들의 언어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함선이 추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조르와 마베이어가 나누는 대화 말이죠. 조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분명한 성경 구절이 외계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나움진 감독은 영화 GV 현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선에 타고 있는 존재, 극중 쿠얼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를 기독교에서의 여호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요. 이 한마디가 이 영화의 세계관 전체를 다시 읽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쿠얼이 그분이란 얘기냐, 그분의 지금 전함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중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분의 전함이 침몰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 영화는 은유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드렸는데, 잠깐 성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무교이기는 한데요. 자세한 건 차치하고 구조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사에 큰 뼈대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형태로 이 땅에 보낸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기의 형태로 오죠. 그리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 죽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재림할 때는 처음과 전혀 다른 왕의 건세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서사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 안에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서사를 방해하려는 존재가 있고, 악의 세력이 구원자를 막으려고 하며 그 싸움이 종말의 때 절정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영화의 구조를 성경의 메타포로 얹어보면 어떻게 익히는지 한번 보시죠. 신의 존재인 쿠얼이 함선을 타고 이 땅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이 지구로 내려와 있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조르의 아들 칼리죠.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영화는 처음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되찾으려는 절박함이 이 영화 전체의 갈등을 만들고, 그 아이는 무지한 인간 양배에 의해 죽습니다. 총구멍이 뚫린 채로요. 아기의 형태로 온 존재,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 구조가 기독교 서사와 겹칩니다. 조르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로 보면 될까요? 영화 속 조르의 비주얼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등에 달린 사슴뿔 같은 신체 기관으로 총알을 막아내는 모습, 거대한 창을 던져서 반격하는 압도적인 존재감. 단순한 외계인이 아니라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의 권세로 돌아온다는 기독교 서사가 맞물리기도 합니다. 장차 부활할 메시아의 본래 신분을 미리 보여주는 형상이거나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미카엘 천사장 같은 인물로 읽힙니다. 영화에서 양배라는 인물은 등장부터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를 내뿜습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면이 집약된 것 같은 느낌이죠. 성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이 갖는 의미, 즉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대속의 구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양배로 대표되는 인간들의 더러움을
칼리가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이 구도가 대속의 서사와 겹쳐 보입니다. 그 괴물이 저희 집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베이오의 심장이 조르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장면. 함선이 추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베이오는 자신의 심장을 직접 꺼내서 칼리를 찾아낸다면 이것으로 칼리를 살릴 것이라고 조르 앞에서 다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구원자가 죽었지만 가장 거룩한 희생이 하늘의 존재에게 전달되는 것. 그 희생이 신의 권위와 결합하는 순간 부활의 열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화의 신학적 서사가 정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마베이오의 대사와 해가 저무는 마지막 장면. 이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이 어둠이 내리던 그 순간처럼 이 영화의 일부가 끝나면 해가 지는 것은 암흑의 3일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 결국 이 영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질문을 우주적 스케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소통을 거부하고 무지하고 자신들이 구하러운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괴물이 저희 집에 있다니까요. 나홍진 감독은 그 답을 외계인의 입을 빌려 건넵니다. 영화 막바지의 조르가 의미한 그 구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의 언어가 인간이 아닌 외계인에게서 나온다는 역설 안에 이 영화의 가장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그간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언제나 인간이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내면서 더 크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추격자에서 중호는 지영민을 잡긴 합니다만 찾아 헤매던 미지는 결국 토막이 난 채로 발견되고 그녀의 딸 은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황해에서 구남은 아내도 돈도 찾지 못한 채 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죠. 곡성에서 종구는 자신이 경찰이니까 가족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만 그 미약한 믿음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이번 영화는 어땠을까요? 마베이어를 무찔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기가 허무한 사고로 죽습니다. 정확하게는 양배가 앞에 고양이가 튀어나왔다면서 핸들을 꺾는 바람에 성기가 차 밖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정체불명의 함선이 불타며 추락해 충격파가 일고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절망을 덮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구조 안에서 에필로그는 이 영화의 가장 날카로운 대비를 완성합니다. 쿠월의 함선이 침몰합니다. 이 순간 인간과 외계인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외계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족과 왕가가 절멸해버린 거죠. 쿠월이라고 하는 왕가가 함선과 함께 침몰해서 모두 사멸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베이어와 조르는 서로 소통하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마베이어의 심장으로 칼리를 살리고 종족을 재건하겠다는 것. 증거 없이 희망을 말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러나 인간들은 소통이 끊어집니다. 성애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려 하고 성기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범석이 그 말을 막아버립니다. 숨차니까 말 그만하라면서요.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희망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잠합니다. 영화 내내 인간끼리 소통에 실패하던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외계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 소통하며 이유를 꿈꾸고 인간들은 그 소통마저 끊어지면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는 장면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의 실패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경전 구절을 말하고 그 믿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외계인입니다. 정작 그 경전의 주인인 인간은 믿음도 소통도 희망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역사상 손에 꼽히는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빛을 공급해야 한다. 나홍진 감독이 매번 절망 위에서 영화를 끝내고 그 절망의 자리에 믿음의 언어를 심어두는 방식이 저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이 말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절망을 직시하는 것, 그게 오히려 빛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 나홍진 감독이 절망 위에서 끝내는 것은 인간을 절망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망을 직시하지 않고는 희망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 감독이 4편의 영화를 통해 일관되게 지켜온 태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인간의 착각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나홍진 감독은 매번 믿음의 언어를 심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언어를 외계인이 먼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아주 조용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소통의 실패, 공간의 역전, 신학적 서사, 감독의 작가적 태도 등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나홍진 감독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가장 정확한 자리에 심어두고 관객이 그 질문을 들고 극장을 걸어나가도록 설계합니다. 그게 바로 나홍진 감독이 추격자에서부터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호프라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홍진 감독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3부작으로 구상이 됐다고요. 원래는 모든 이야기를 한 편에 담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세밀하게 가다듬다 보니 3부작이 됐다고요. 당연히 여건이 되면 2부도 만들 것이라고 했고 가장 큰 주인공은 범석과 조루이며 다음 영화가 나온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감독의 발언들과 영화 안에 설계된 구조들을 함께 놓고 읽으면 이후의 윤곽이 조금씩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곡성이 믿음에 대한 영화였고 호프가 소망에 대한 영화라면 나홍진 감독이 다음으로 향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부는 낮의 이야기였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숲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해가 저물며 끝났습니다. 2부는 그 해가 완전히 진 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암흑의 3일처럼 어둠 속에서 절망으로 침잠해가는 인간들의 군상이 펼쳐질 거죠. 그리고 외계인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마베이오의 심장으로 칼리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서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비 챙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화는 2번 보게 된다면 처음 봤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보고 나서 어떤 장면이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래 이런 영화는 이런저런 다른 감상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더 재미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취향 토크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인의 취향의 파인이었습니다.